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헌법의 제도적 장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for 인권. 크게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권력분립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분립제도는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게 한다. 권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면 어느 한쪽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인권을 더욱더 보장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삼권분립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죠? 크게 세 가지 뭐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제 입법부가 뭐 하는 곳이었죠? 여기 나오네요. 이걸 봅시다. 여기 잘 나옵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는 곳. 그럼 이 제정된 법률로 뭘 하죠? 이 제정된 법률로 이제 정책을 집행을 하고 이 집행 과정에서 잘된 건 괜찮지만 혹시나 잘못된 거는 이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이제 처벌도 같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삼권분립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삼권분립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쓰면 딱 됩니다.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삼권분립 제도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다 이해되죠? 이 문장. 각 기관은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는 행정부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게 다 견제장치들이죠. 입법부에서는 이제 국정감사권과 탄핵소추권을 행정부로 견제하고 이제 사법부는 대법원장 임명과 임명동의권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1번, 2번, 3번을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까먹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우리 정상등교 하고 나서라도 이거 꼭 설명해달라고 말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둘째, 민주적 선거제도를 두고 있다. 민주적 선거제도는 무엇이냐?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도록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무단임권도 규정하고 있다. 자, 민주적 선거제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대표자를 국민이 이렇게 선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거권이 필요하죠. 선거권이 있고 이 대표자는 국정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 나오죠.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 국민의 이익, 의사를 반영하는 것. 이게 민주적 선거제도입니다. 국민이 선거권을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공무단임권이 나왔는데 공무단임권은 뭘까요, 여러분? 공무단임권은 이제 공무원 담임 선생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무단임권, 공무원이 한 일, 공무원의 역할,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임권. 단임의 뜻이 어떤 일을 담당하다, 이게 단임하다 이 뜻이거든요. 선생님 2학년 8반 담임이니까 2학년 8반에
지도하는 역할을 내가 담당한다. 이게 되겠죠. 즉 공공의 업무를 내가 담당할 권리. 쉽게 말해서 공직에서 일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크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권도 해당되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죠. 장애인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장애 특혜를 받아서 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무단임권이고 이게 즉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생님도 지금 국정 운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크게 나뉘는데 이제 정부 안에서도 이제 뭐 교육부, 통일부, 뭐 국방부인데 이게 선생님 교육부고 교육부 안에서도 이제 마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크게 보면 아닐지언정 작게 보면 선생님도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 단임권이 아니라 복수 정당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정당제란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 즉 복수 정당제는 여러 개의 정당을 인정하는 것 플러스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당 설립에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정당 운영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정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 가서 정부 차원에서 너네들 이런 식으로 운영해 이렇게 운영하지 마 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정당은 정당 안에서 정당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율을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물론 살인한 자, 살인을 추구한다, 이런 거면 이제 헌법에 위배되니까 그건 안 되는데 헌법에 보장한 선에서 정당은 정당 안에서 자유롭게 설립도 하고 운영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복수정당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자유롭게 설립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활동할 수 있어야 의견의 다양성, 정권의 평화적 교체 가능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견해가 정책에 잘 반영된다. 그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당이란 게 뭐죠, 여러분? 정당하다, 저스티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A정당, B정당, C정당 등등이 있는데 정당마다 다 이 견해가 다 다르죠. 어떤 정당은 우리는 외교 쪽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직 국방력이 너무 부족해. 국방을 훨씬 더 지금 한 10배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이쪽은 우리나라는 교육이 많이 부실하니까 교육 쪽으로 추구를 해야 돼. 이런 등등등으로 다 정당마다 정치적 견해 방향이 다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정당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가가지고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난 C 정당에 가입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정치적 견해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을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당은 이제 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겠죠. 당연히 대통령이 둘이 아니니까. 야당은 이제 대통령을 뽑지 못한 당, 대통령이 안 나온 당을 여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당이라고 치면은. 자, 그 다음 넷째, 기본권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권이 뭐죠, 여러분?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헌법을 만들었죠, 우리가. 그럼 이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한 안 하면 정말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저 무악산에다 큰 관광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무악산이 이제 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라서 이제 개발 못한다.
그럼 선생님 기본권은 침해되는 거죠. 아니 저거 내 땅인데 내 땅에 내가 건물 짓겠다는데 왜? 이게 기본권 침해지만 이제 정당한 침해입니다. 정당한 제한. 침해와 제한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제한을 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내 땅에 내가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 제한을 했는데 이 제한이, 근데 저기 환경보호구역이라서 그런 거는 정당한 거니까, 제한이 정당하면은 이건 침해가 아니지만 제한이 부당하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 보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식으로 부당한 제한은 이걸 침해라고 부릅니다. 이제 침해와 제한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튼 이제 기본권이 제한을 안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정당하게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사안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즉 기본권 내가 침해받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건 침해다, 이건 침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주죠.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인권보호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고충 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아시겠죠? 이 외에도 국가의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권 구제제도, 법치주의. 그 다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적법 절차의 원리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다 보고 다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헌법 제4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즉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선생님 제한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프게 될 것 같다, 선생님이 암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 그런 건 제한할 수 없겠지만 제한 가능한 부분이 국가 안전 보장, 국가를 위해서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제 공익 같은 겁니다. 공공복리는 한해서만 제한한다. 즉 정당하게 제한을 해야 되지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이 내용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줍니다. 적절한 보상. 예를 들어 이 도로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정말 비싸고 좋은 집이고 이걸 리모델링 하는데 10억을 줬어. 근데 도로를 뚫어야 돼서 이 집을 없애야 된대. 아니 억울하다. 우리 외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아온 집에다가 10억 리모델링도 했는데 부당하다 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걸 제한, 즉 이제 침해를 하면서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 도로를 내는 거니까 대신 돈으로 보상, 금전적으로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법치주의. 새 노트에 쓰겠습니다.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리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 법에도 없는데 이제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적법 절차의 원리는 이제 이 방금 말한 것처럼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된다.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그 이야기고, 또 여기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에 이 기본권 구제 신청 혹은 소송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합니다. 무조건. 이거를
구제 신청을 대법원이나 뭐 고등법원에서 한다고 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법원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다. 이것도 선생님 다음 시간에 꼭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헌법소원심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오프라인으로 이제 여러분 이게 아마 어쩌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마지막 수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으로 만나면 이거 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헌법소원심판은 지금 설명하지만 이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도로를 대야 되는데 집을 무너뜨리고 금전 배상을 한다.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침해를 할 수가 없죠.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즉, 내가 기본권에 침해당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헌법에 위반된지를 가려달라고 하고, 만약에 위반된다 하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또 요청을 합니다. 이 행위의 이 행위라 함은 침해를 말하는 거겠죠. 자, 구치소가 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의 종교 집회에 참석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김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이유로 미결 수용자의 종교 집회를 제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가 되겠죠. 종교의 자유도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왼쪽 사례에서 김 씨는 구치소의 종교 집회 참석 제한 조치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자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았다. 자, 다음 주제 탐구. 이거는 만나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갔네요. 준법의식과 시민참여. 준법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법의식이란 게 법을 잘 지키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칙이 존재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러한 교칙을 무시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교칙을 지킨 학생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학교의 원칙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학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교칙을 잘 지키도록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칙이란 것도 학교 내에서는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해 두었다고 해도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뒷받침되어야 법의 본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부산 한 대로에서 1톤 화물차가 불법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A씨와 그의 아들이 돌아가셨다. 이처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도로에 흉기가 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렇게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싱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못 봤어. 이걸 본 거야. 보서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때 마침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딱 제일 안 보이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차가 지나가려고 이렇게 바로 원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이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뛰어간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차 입장에선 이 사람을 잘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불법 주정차된 차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는 나름대로 여기서 바로 안 하고 차가 있네?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이 사람이 나와서 꽝 해서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물론 이 차에 과실이 있긴 한데 좀 아까 억울하잖아. 이 사람 분명히 안전운전을 차가 이 차만 없었더라도 이런 사고가 안 생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흉기라고 할 수 있죠. 불법 주정차는 교통 체증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 나오네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준법 정신 법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위 사례는 일부 운전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도로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일 운전자들이 법을 잘 지켰다면, 준법의식이 투철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시민의 준법의식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도 필요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거나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법을 지킬 때 구성원 간 충돌을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법을 지켜야만, 준법 정신을 지켜야만 충돌을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준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이걸 쓰면 정답이 되겠죠. 구성원 간 충돌을 막고 1번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2번. 또한 시민의 준법의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는데 흔히 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법은 자유를 더 폭넓게 실현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상태라고 하죠. 자연상태. 여러분들 교실에 아무런 교칙도 없고 담임 선생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이 교실에 힘센 친구들과 약한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마 이 신과 노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1년 뒤에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애를 괴롭혀서 돈 내놔, 빵 사와, 물 떠와, 숙제해줘 이렇게 다 시키지만 교칙이 없으면 이걸 처벌할 권한이 없죠. 왜냐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법적인 절차대로 사람을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계속 방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로울지언정 얘는 자유로울까요? 아주 자유가 없죠. 법이 없으니까 얘가 자유를 못 찾습니다. 근데 교칙이 적용해서 너 왜 혼내? 그 친구 왜 괴롭혀? 혼나야 되겠네 하면서 이 친구를 혼내가지고 이 힘 약한 친구를 못 혼내게 벌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겠죠. 그러면 두 명 모두 이제 평등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을 통해서 모두가 평등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흔히 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타인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써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자신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이 법이란 게 여러분들의 자유와 평등, 자유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행복할지언정 결국에는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으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렇다면 시민 참여는 무엇이며 이게 왜 필요한가? 자, 봅시다. 시민들이 투철한 준법 의식을 갖고 법을 준수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위에서 했던 이야기죠. 하지만 법이나 정책이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일도 사람이 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만들고 집행하는 것 모두 사람이 하는 일. 다만 좀 더 이쪽에 전문 분야의 사람이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이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법을 집행하는 국회라고 합시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일단 잘못된 법이 이제 악법이라고 합시다. 악법이라도 일단 만들어지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악법을 안 만드는 게 최우선인데,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약간 실수를 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를 해서 악법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 이때 시민단체가 당신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법은 좋지 못합니다. 하고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의 힘입니다. 이런 이 감시라고 하죠. 이런 시민단체의 감시가 없으면 정책 결정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민의 권리와 의사가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갖고 정치 과정이나 사회 공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법이, 이 시민단체가 일을 안 했다. 그러면 악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에게 결국 돌아오겠죠. 즉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시민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시민 참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 참여는 어떤 역할을 할까?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만일 연일 터져나오는 끔찍한 아동학대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민 참여가 시작되었죠. 43개의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 확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 강화 및 위기가정 지원 등 시민사회 10대 제안을 하고, 공동성명을 하고, 국민청원을 하고, 사이트도 개설하고, 온라인 설명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운동을 열심히 한 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고, 이 시민운동을 이끄는 것이 바로 시민참여입니다. 이걸 다 시민참여라고 부릅니다. 여러가지 막 시민운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시민단체가 팔을 직접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위 사례는 시민 참여를 통해 아동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시민 참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한다.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이 보장된다. 이거 기본권이었죠. 즉 기본권이 잘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냐? 기본권이 잘 보장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선거와 투표. 그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표. 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뽑을 사람이 없다. 뽑을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난 투표하라.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하러 안 갈란다. 기권할란다. 한데 이 방금 말한 사람이 한 거는 기권조차 아닙니다. 기권을 할 거면 투표장에 가서 아무것도 찍지 않고 나오는 것. 그것이 기권이지. 이거는 투표 거부입니다. 방금 말한 사람의 행동은 투표 거부이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지 절대 기권이 아닙니다. 기권은 적어도 투표장에 가서 하는 게 기권인데, 그럼 기권할 거면 투표 안 하는 거랑 똑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가서 하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를 할 때 여러분들 뭘 보고 투표를 하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고 해봅시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저에게 표를 주세요,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공약을 내세우죠. 공약에 일단 20대 청춘들을 위해서 이제 뭐 취업 관련한 법을 이런 걸 제정하겠다. 30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결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제도를 하겠다. 40대, 50대, 요즘 애들 키우느라 힘드시죠?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노후 준비하는 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60대, 70대. 어르신들 많이 힘드시죠? 이제 뭐 노인복지 서비스나 뭐 이제 뭐 치료나 치료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각 연령에 맞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근데 20대가 투표가 다른 데 다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는데 유독 20대만 투표율이 20%야.
그럼 국회의원 입장에서 똑같이 이 사람도 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20대는 투표도 얼마 안 하는 것 같고 차라리 버리자 20대를. 차라리 20대를 챙길 바에는 어차피 20%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자면서 20대가 버려집니다. 근데 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20대 관련 제도, 보장제도가 아예 마련이 안 되겠죠. 그럼 결국 20대 투표를 안 한 20대가 손해를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표를 안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투표를 안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연령층에 대해서 지원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내가 지원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내가 지원을 못 받으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즉 투표 안 하더라도 어차피 투표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나밖에 몰라. 이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는 건 어느 연령대에서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20대가 투표를 많이 하는구나. 즉 반면에 이 모든 연령에서 9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왔다. 이 국회의원은 얻는 힘까지 끌어들여서 기적적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사람들을 챙기는 공약을 내세우겠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래서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형, 누나들이 투표를 안 하러 가려고 하면 방금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마 투표를 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운동, 여기 나왔었죠. 공공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한다. 이 서명운동 혹은 서명운동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이나 합성동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여기 무엇을 요구합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 서명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언가를 들어줘야 되는 법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이걸 요구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법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불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2천만 명이면 전 국민의 절반이 서명을 한 건데 괜히 이거 재판 잘못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좀 더 신중하게 법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명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 참여 방법이다. 1인 시위, 이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정말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럴 때 하는 마지막 최후 수단 같은 경우죠. 가끔 경남도청 앞에 가보면 1인 시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는 현대사회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뭐죠, 여러분? 대의민주주의 혹은 줄여서 대의제라고 하는데 이건 즉 완전 간접 선거도 아니고 완전 직접 선거도 아니고 약간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겁니다. 역할을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있고 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담임쌤이 이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제 종례 조례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표합시다, 손들어 봅시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로지 반장을 통해서만 합니다. 반장이 여러분들한테 묻고 반장이 나에게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의견을 전달해 주는데 만약에 반장이라는 대표자가 이 국민의 의사, 여러분들 학생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 시민단체들이나 각종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가서 이걸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와 같은 여기서 시민참여가 필요하죠. 시민참여는 여러분 직접 민주주의 요소입니다. 요소가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보통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이나 정책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의를 훼손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이 전개될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민불복종이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켜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비폭력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 수업
하지만 국가의 법이나 정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조건은 무엇일까? 자,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국가의 법이나 정책. 국가의 법이나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을 찬성하면 이게 일어나지 않겠죠.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목적이고 또 여기 비폭력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비폭력적으로. 자, 먼저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비폭력적인 방법을 쓸 때 최후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감안하고 또 최후 수단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최후 수단성이 뭐냐면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이 시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세울 방법이 전혀 없는지 마지막 최후 수단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최후의 수단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갖고 법이나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불복종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과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즉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되고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로이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지만 그래도 법을 충실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폭력을 내세우면 안 되고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받아야 되죠. 즉 여러분들이 학교를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반은 무조건 7시까지 학교 등교해! 라고 이제 교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시민불복종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서 폭력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 교실을 부수거나 선생님을 때리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외에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소리를 지른다던가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폭력적인 성격과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투쟁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7시로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야 돼요. 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간디의 소금 투쟁. 간디도 시민불복종 운동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1930년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에서 소금 생산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국에서 소금을 수입해서 먹어야 된다는 소금법을 만들었습니다. 소금법. 소금에 붙은 세금이 너무 비싸서 소금을 사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간디는 소금법 폐지를 요구했고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디는 저항의 표시로 간디하면 뭐죠 여러분? 비폭력, 불복종. 폭력은 쓰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종하지도 않겠다. 저항의 표시로 그의 제자와 지지자들과 함께 평화적 행진도 하고 1개월 동안 행진을 하고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투옥도 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위에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구속, 투옥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여러분들 시민불복종 운동을 한다면 이걸로 처벌받을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투옥되고 그들은 소금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 소금 생산을 허용하게 해줬다. 결국은 성공을 했죠.
정말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수업을 하기로는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되나? 조금만 더 합시다, 여러분. 이거 5단원 맛만 보고 끝냅시다.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인권 선언문에서 뭐 있었죠? 신분, 종교, 장애, 그리고 나이 등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게 있었죠.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이유로 부당함을 겪기도 하고, 이주 외국인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갔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사람들이 얕잡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하고 또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권을 침해받기도 한다. 이렇게 인권이 많이 침해가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와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청소년 노동권 문제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여기 있네요. 이 근로기준법은 예를 들어 사장님이 이걸 예를 들어 보자. 이 문장을 사장님이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럼 사장님이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해서. 야, 내가 돈 주는데 내가 너 마음대로 부를 거야. 이거 안 통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 범위 안에서 사장님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고용을 해야지. 먼저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사회적 소수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소수자란 이거 외웁시다.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열심히 차별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그 차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받는다. 신체적 특징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장애가 있겠고, 나이도 있겠고, 이제 어리니까. 그 다음 문화적 특징으로 치면은 뭐 종교도 문화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것들로 차별받지 않는 것. 이 사회적 소수자의 뜻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사회 내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적 소수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출신 바로 나오네요. 등을 이유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소유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걸 말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 노인, 여성, 탈북 주민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지속해서 차별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임신했으니 회사에 나오지 마. 장애인이긴 하지만 버스에 계속 불편하게 타야 돼. 왜 임금 적게 줘요? 너는 어리니까 돈 적게 주겠다. 이게 다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차별을 주고 있는 경우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급 김씨는 잡혀인 아들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집 근처 유치원 7곳을 방문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유치원들은 한결같이 다른 학부모들이 싫어해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구청에 호소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겨우 수소문을 해서 장애 아동을 받아주는 유치원을 겨우 구했다. 근데 입학시켰는데 1년 뒤에 또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도 유치원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거죠. 전국 각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유치원은 모르겠는데 이제 선생님 중고등학교 쌤이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장애를 앓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 여러 고등학교 중에 다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장애를 가졌지만 이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이 교장 선생님은 이런 걸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안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나 마오 가고 싶은데 뭐 용마고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장애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억울해, 우리 지금 역차별 받는 거 아니에요? 역차별하면서 아니 쟤네들은 뭐 몸 좀 아프다고 뭐 학교 골라서 가고 왜 우리는 이거 가고 싶은 학교 못 가고 다른 데 오고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멀쩡한,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 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우 아파트 사는데 마구 튕겨서 중앙고를 갔다 조금 멀더라도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 학생들은 멀면은 진짜 가기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10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주지 않으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학교를 보내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이 장애인 학생들은 이런 특혜를 주어야만 이 교육받을 권리가 비로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비로소 평등해진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 전국 각지의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말과 휴일이 따로 없고 계속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 같은데, 장시간 노동을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이거는 절대 이제 대통령도 쉽게 못 바꾸는 법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에 정한 근로시간, 휴직 등등 적용 규정에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농장 주인이 말이 곧 법이 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근로시간은 4시간인 경우에 40분 이상 쉬고, 이제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을 못 시키게 돼 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기준에서 예외니까 막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일 시키고 잠도 안 자고 일 시킨 경우가 생기죠. 이것도 역시 인권 침해받는 경우죠. 자, 그 다음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그럼 이제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다음 시간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등교를 하고 같이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교해서 같이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